가? 어디로? 독서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독서도 순서를 처음부터 핵심값 갈 필요가 없어. 좀 쉬워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 몇 번이야, 그게? 그게 어느 지문일까? 근데 이번에는 철학,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기술이야. 참 짜증나게 구성했어. 해답 보기 싫은데, 나 같으면 그래도 철학부터 그냥 갔을 것 같아. 그나마. 철학부터 가볼게. 왜냐하면 이게 또 가나형 지문이잖아요. 갔다 오세요. 가나형 지문이잖아. 가나 중에 하나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독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이 가장 긴 지문이지만 가하고 나가 나눠져 있다는 측면에서 치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끊어서.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요. 가부터 먼저 봐. 가는 칸트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자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까? 이게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종합적인 어떤 주체가 필요한 것인데 그 종합적인 주체가 바로 자아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시점에서의 사물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사고의 과정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종합하는 주체로서의 자아, 비교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칸트의 논증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증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기보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논증 자체가 좀 불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가를 읽었으니까 몇 번을 푸는 게 좋습니까?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몇 번 문제? 17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맞죠? 몇 번이 답이야?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당연히 종합적인 주체로서의 감각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지. 맞지? 당연히 2번도 맞겠고. 니은 이것도 맞겠지. 한 사물의 성질이 변화되었을 때도 니은은 그 사물이 예전의 사물과 맞죠? 이것도. 정답 몇 번이네? 5번이네. 기억과 니은 없어도 사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수 있다면 칸트 논증의 전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됩니다. 맞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몇 번으로 가야 돼? 여기도 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19번, 20번 봐봐. 어차피 18번은 나에 대한 문제고 16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어. 16번. 1번,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를 읽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자, 1번. 아니에요. 여러 관점들을 비교한 거 아니었어요. 대조적 경험을 사례로. 무슨 경험이 나와? 맞지? 아니야. 5번. 가에 대한 우리의 상식 언급된 적 있어 없어? 가에. 없지. 그럼 정답 몇 번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아, 3, 4번 중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넘기는 거야. 나 읽고 풀어야지 이러고. 맞지? 넘기고 18번도 나 읽고 풀어야지. 19번. 데카르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외부 대상이 실체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대요. 우선 감각 경험으로는 외부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가정했대요. 감각 경험으로 외부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가정. 이 가정에 따라서 의심을 해. 근데 의심하는 주체인 자아의 존재를 확신해. 왜냐하면 의심하는 순간에도 자아는 그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깨닫는 것 자체가 내 자아가 있다는 뜻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다. 자, 이어서 그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의 자아 안에 완전한 존재인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도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완전한 신은 선한 존재인데 인간이 외부 대상을 늘 잘못 파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가정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외부 대상이 실제함을 입증했어요.
최초의 가정이 뭐였는데? 감각 경험으로 외부 대상 파악할 수 없다. 뒤집었으니까 감각 경험으로 외부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외부 대상이 실제한 것들 그걸로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감각 경험하는 것만으로 뭔가 냄새가 나. 무슨 냄새야? 달달한 냄새인데 뭔가 실제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 그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없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실제하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의심하겠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맞지? 데카르트의 명언이 있잖아. 뭐야? 생각한다. 고로 존재. 그게 바로 뭐예요?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입증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지를 보면 어떻게 돼? 선지를 봐봐. 데카르트, 니체 거 빼. 칸트만 봐. 니체 빼. 칸트 거만 보라고. 데카르트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사물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예요. 사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자아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 아니야? 순서가 바뀐 거지. 사물의 존재, 외부 대상이 실제하는 대상, 입증할 건 외부 대상. 맞지? 4번에 데카르트는 칸트와 달리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다. 칸트도 자아가 존재하면 잠깐만, 칸트는 다른 게 이런 말이 뒤에 있잖아. 자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맞지? 여기 봐봐 앞에. 따라서 여기 뒤에 봐봐. 자아의 존재 없이도 사물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다면 칸트의 논증은 설득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칸트의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는 거야? 자아의 존재가 있어야만 사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다시 여기 가보자.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고. 근데 이제 이거는 칸트 입장에서는 맞아, 안 맞아? 맞지? 칸트 입장에서 맞잖아. 칸트 입장에서. 데카르트도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자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틀렸냐면은 칸트와 달리가 틀렸어. 그치? 칸트와 달리가 틀린 거야. 데카르트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감각 경험을 통해 외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칸트는 감각 경험을 통해 외부 대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말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데카르트잖아. 데카르트 걸 위해서 결론이 뭐였어? 최초에는 안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을 뒤집고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 정답 몇 번? 그래서 5번. 이렇게 됐어. 맞지? 이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칸트 거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어. 항상 선지를 접근할 때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야. 칸트와 니체에 대한 이해야. 칸트 것만 보자는 거지. 칸트. 니체. 1, 2번만 봐.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칸트에 따르면 관찰을 통해서는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관찰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맞아 틀려? 다시 가봐봐 앞에. 음, 칸트는 여기 봐봐.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도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떠올려. 잠깐만. 칸트는 이거네.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야. 맞지?
다시 앞으로 가봐봐. 뒤로 문제로. 관찰을 통해서는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거는 관찰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여기 이 말을 반추해봐봐, 얘들아.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 그래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다. 맞지? 맞지? 근데 여기는 뭐라 돼 있어? 관찰을 통해서는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자아의 존재가 없어도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도 없어 보니까 자아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자아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겠지. 근데 자아를 관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아의 존재를 사물을 인식하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근데 기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관찰하지 않더라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1번 틀렸죠. 맞지?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0. 그 다음은 이제 나를 읽어야 되지, 다. 맞지? 나를 읽었어? 나 읽었어, 안 읽었어? 나 보자. 여기는 니체가 나와. 니체는 뭐래? 자, 우리 사람의 행위가 자아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통념이다. 통념이 뭐야?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통념이지. 맞아? 왜, 뭐 문제 있어? 어? 1번 아니야? 5번이야? 맞아요. 1번 아니라고 봐요. 5번. 저도 5번에.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게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자아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해 칸트는 자아를 관찰할 수 없어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아를 관찰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자아를 관찰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제가 잘못 판단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관찰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칸트가 이미 배제한 명제인 거야. 일단 관찰을 통해 가지고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썼어야 됐어요. 네, 선생님은 뒤에 거 안 읽었거든요. 제가 이걸 답을 맞춰보질 않아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5번이 답이니? 5번이야? 니체에 따르면 니체 거네 이거는. 니체 거 읽고 풀어야 되겠네. 니체 거 읽고 풀어보자. 자, 니체.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어. 첫 번째, 자아는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가 가진 통사 구조 때문에 마치 모든 행위가 자아라는 주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다음에는 의식 가능한 영역에서만 행위의 원인을 찾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는 의식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자아 대신 신체를 통해서 행위의 원인을 탐구해야 된다. 이거였지, 그치? 세 가지 쭉쭉쭉 내용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읽었다면 16번부터 못 풀었던 거 다 가면 돼. 그럼 16번의 정답 몇 번이겠고? 3번이겠지. 맞지?
자아와 행위 관계에 대한 통념을 언급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지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한 거니까. 그 다음에 못 풀었던 거 18번 문제.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니 이거? 니체는 인간의 행위가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봤다. 아니지. 맞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봤으니까 틀렸고. 니체는 자아의 결정이란 실제로는 특정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자아의 결정이란 특정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다. 아니 애초에 자아의 결정 자체를 부정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의 결정이란 이것부터 쓴다는 거야. 어떤 행위는 자아가 아닌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인 거지. 자아의 결정에 의한 뭔가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 니체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신체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 정합될 수 있다고 봐. 맞아, 아니야? 맞지, 이게? 정답 3번. 그 다음에 20번에, 그러면 이제 뒤에 3, 4, 5번은 읽어야 되겠네. 뒤에 거를 제가 2번부터 안 읽어서 칸트를 아니니까 니체 거면 볼게요, 그냥. 5번이 답이라니까. 5번을 봅시다, 그냥. 니체에 따르면 의식 가능한 영역에 주목해야 특정 행위에 발생하는 완호를 찾아낼 수 있다. 아, 의식까지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찾아낸다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처럼 보고 1번 답하고 뒤에 거 안 읽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 아, 그렇군요. 근데 나랑 너랑은 클래스가 달라서 너는 그러면 안 될 텐데. 나야 이 풀고 당연히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넘어간 것이 많지만. 문화이기 때문에 쌤이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하셔서 그건 있죠. 그래서 맞아요. 빨리빨리 풀고 넘겨서 15분 넘게 남았어 이거. 그건 좀 많이 남았는데 너무 너무 대충 푼 거 아니야? 아니 나도 5분 남았어. 15분은 좀 대충 푼 거 같은데? 근데 저 이래서 오늘 정보가 몰랐어요. 진짜?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좀 전투 모드로 딱 풀잖아요. 항상 시간이 남아. 항상 시간이 남아.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이번 심지어 수능도. 이번 수능도 시간이 남았거든. 근데 나는 이번 수능에 시간이 남았던 이유가 특히 문항은 쉬웠어요. 독서 파트에서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나는 독서 파트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 사실. 맞지? 저기 그 무역 통상 무역에 관한 질문, 경제 지문도 이미 그 환율과 어떤 무역 간의 관계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해겔의 변증법도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 있었던 게 크니까 너네랑은 그게 좀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남았을 거야. 너네처럼 풀었어도.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은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중요한 건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나도 이제 전투 모드로 풀면은 똑같이 순서 너네랑 똑같은 순서로 풀거든. 문학에서 말도 안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엄매나 화작. 저는 그래서 보통은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엄매 선택하거든요. 엄매 선택하면 시간이 진짜 많이 절약돼요.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자, 21번. 나를 읽은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다. 나에 들어갈 때 A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그거네. 니체의 분석을 적용하면 여기는 중요한 게 이거잖아. 인도, 유럽 어족과 달리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어를 생략해서 많이 쓴다. 맞지?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해서 쓰는 표현들이 많아. 심지어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도 먹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버린다. 누가가 없어도 돼요. 맞죠? 문장에서 누가가 필요한 문장이 아니야. 사실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니체의 분석을 적용한다면 그 니체가 주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언어에서는 이런 자아관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종합해서 적용해 보면 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우리 국어의 통사구조로 볼 때 자아에 의한 발생한다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네? 라고 보는 거겠지, 그치? 뭐 이건 너무 쉬웠어. 이게 3점짜리 아니냐? 아니구나. 3점짜리 이거였구나. 19번에 3점짜리였네. 19번 쉬웠는데. 그 다음에 경제지문 가볼게. 얘들아, 경제지문. 이거 부가가치세잖아. 맞지?
자. 정리. 경제 지문의 핵심 뭐야? 용어 개념. 용어 개념. 부가가치세야. 근데 이거는 너네가 불리한 게 나는 너네 알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뭐 사면 영수증 자세히 보잖아. 10만 원짜리 사면 10,000원은 부가가치세야. 써 있어 영수증에. 이해되지? 10%가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분리가 돼. 왜 그럴까? 그럼 잠깐만 이거 봐.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그 어떤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용역에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낸다는 점이지. 오, 이거 굉장히 빨리 오죠? 공개 어디야? 안 오실 때도 있는데 뭐라 하지 마. 하늘도 있는데 공개 어디야? 그게 맞긴 해. 근데 실수 이건 그래서 우리가 평소 경험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부가가치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구나. 이건 진짜 내가 왜 부가가치를 내고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 권장 소비자가라고 적혀 있는 그 가격이 이미 뭐가 포함된 가격. 부가가치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가 바로 부가가치세다 나와 있고요. 공급 가격의 일정 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보통은 소비자 부가가치세는 10%예요. 근데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공급받는 자한테,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예요. 맞죠? 말이 좀 잘 봐야 돼. 이 각 단계의 사업자는 이렇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서 거래 단계가 3단계예요. 원산지, 도매, 소매, 소비자가 돼 있어. 3단계로 봐.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야? 부가가치. 그 다음 단계. 원산지에서는 도매 상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매겨. 맞지? 그러면 그 도매 상은 소매상한테 매겨.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한테 매기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는 공제를 받는 시기야. 세금이 부과되고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제를 받는 시스템인 거야.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안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음 단계의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잖아. 그럼 여쭤 그냥 다 내는 거야. 부가가치세.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모든 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세 개혁할 때 부가가치세도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세제 개편에서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여러 담론이 필요한 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증빙을 통해 공급한 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업자는요,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내가 2차 단계로 공급을 받았어. 3차로 넘길 예정이야. 그러면 이제 증빙 자료를 내면은 우리 도매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공제받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뭐다? 최종 소비자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변수죠. 자, 그러면 재화나 용역 중에서 재화 중에서는 뭐 동산과 부동산은 각각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보통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재화의 공급은 동산처럼 움직일 수 있는 대상, 사업하는 물건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부동산처럼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뉘는데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가게겠지 뭐. 그렇지. 가게. 또 그 가게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소비자한테 뭐 부담 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에 재화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래한다. 아파트 그냥 그 사용하는 그 장소, 사용된 시점에서 그 장소. 그렇게 공급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라 합니다. 또 용역의 사용 장소와 국내 국외 모두 해당할 경우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급장소가 된다. 이거 쭉쭉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지문이 그래도 나름 다른 경제 지문들보다 쉽게 느껴지는 이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공급 장소가 국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됩니다. 얘들아, 기업 같은 경우 나오니까 확인해 줘봐. 23번에. 기억의 이유. 이런 거 내가 독해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그냥 도출시키면 된다 그랬지. 재화의 수출은 공급 장소가 국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왜? 이유가 뭔데? 기억의 이유. 그 때문이야. 위에 나오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왜를 선언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이 위에 나와 있지. 말했잖아. 공급 장소에 대한 규정. 여기서 재화의 수출이니까 이동할 수 있는 재화겠지. 이동할 수 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공급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시작되는 그거 그냥 고르면 되잖아. 몇 번이? 4번이 답이지. 너무 쉬워 이런 문제. 맞지? 위에 개념을 보고 왜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답을 내고 찾으면 되는 구조인 거야. 너무 쉽지? 그런데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 뭐지? 세율을 0으로 하는 거겠지? 사실상 비과세야. 맞지? 그런데 우리 법은 영세는 과세 대상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고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해당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0이고 이전 단계 거래에서 공급자에 의해 징수된 것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어. 이것도 다 공제 시스템이라서. 자, 소비세는 최종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과돼야 된다. 소비세는 최종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소비지 과세 원칙이다. 이를 통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부가치세 부과해서 이중과세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영세율로 하면 실질적으로 맞지? 세금을 매기되 영세율로 해버리면 두 번 과세. 왜냐하면 자 소비지 과세 원칙을 통해서는 소비되는 데에서도 세금을 물어야 되지. 근데 또 공급 규정에 따라서 공급하는 데에서도 세금을 물어야 되면 이중과세 되면 너무 세금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소비지 말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막는다. 또 이거는 재화의 수입에도 적용이 역으로 되는 것이다. 쭉 나오고 설명. 자, 용역의 수출은 공급 장소가 국외인데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법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 용역 공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영세를 적용하고 있다. 맞지? 이유는 뭐야? 영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여기 뒤에 나와 있어.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외화 혜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수출하는데 우리 경제의 역군들인데 우리가 너무 과세 많이 매겨가지고 또 사업하는데 지장 생기면 안 되니까 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영세를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22번부터 문제를 풀면 되는데 윗글에 대한 이해가 특정하지 않은 거.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용역은 그 공급 여부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맞아 아니야? 나와 있지? 나와 있어.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부동산 양도, 재화 중에서도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지. 재화의 공급 장소 어디야? 부동산 소재지. 당연하겠지. 그렇지?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요소를 추가로 투입한다. 첫 단락에 나와 있지 않냐 이거? 첫 단락에? 각 단계의 사업자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여기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맞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 요소를 추가로 투입한다.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르면 최종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되어야 된다. 맞아 아니야? 소비지 과세 원칙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맞아. 전화 오버리겠네?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수출거래 이전 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수출거래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달리 0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어디 있냐? 어디였어? 자, 부가가치세가 0이고 여기 봐봐. 이전 단계 거래에서 공급자에 징수된 것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환급받으면 뭐가 돼? 낸 것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0이 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네. 0이 되는 거니까. 환급받으면 0이 되는 거니까. 틀렸다. 그 다음 24번. 미끄러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이해한 거야. 적당한 거 고르래. 국내 사업자가 원재료 가공해서 국외에 공급하는 경우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없다. 즉 영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맞지? 맞잖아.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상표권을 임대. 잠깐. 이게 풀면 안 되지, 얘들아. 어떻게 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맞으니까. 적절한 거 고르라는 거니까 기억 없으면 지우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3번, 4번, 5번 지우고 니은을 읽을 필요가 없었지. 선생님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진짜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니은을 읽으면 안 돼. 니은 읽은 사람. 반성해, 이 새끼들아. 기억이 맞는데 니은을 왜 읽냐고. 맞잖아. 뭐만 읽었으면 됐어. 디귿만 읽었어. 디귿? 니은이 뭐야? 디귿만. 네. 또는 리을만. 1번의 확률이 뭐라고요? 답이 1번이 나올 확률이 더 이런 운빨만 게임 하스스톤 로토체스 같은 그런 운영으로 시험을 치면 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운빨만 게임을 만들고 있어. 1번의 확률이 왜 없어? 똑같이 20%인데. 정답의 확률은 똑같이 모든 수기 20%인데 왜 1번의 확률이 적다고 하는 겁니까? 비과학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수능에서 444 나온 적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얘들아. 연속으로 번호 3개, 4개 잘 떠요, 의외로.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 내가 문제 풀었는데 444 나왔어. 불안하다. 저희 영어 시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5개 5개는 좀 써먹었다. 그건 좀 약간 5번 약간 변태 같아요. 5번이 디귿 봐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해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수 이금 당연하잖아. 1번이겠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다음 미끄러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 국내 A사는 외국의 금융회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 아이고 사기당했네. 사기는 아니죠. 손실은 사기는 아니죠. A사는 해당 회사가 투자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거 원래 상품 판매할 때 여러분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맞죠? 안 했다 이거죠. A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현지의 법무부면을 소송 대지로 삼고, 그러니까 외국의 금융회사니까 외국에서 쟁송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외국의 법무부면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대화 용역 서비스를 하는 뜻이에요. 국세청은 A사가 제공받은 영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봐서 너네 국내 회사니까 외국의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에서 받은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맞지? 공급 장소가 국내다. 이겁니다. A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에. 너네가 최종 소비자지? 맞잖아. 최종 소비자 되잖아. 영역이 최종 소비자잖아. 뭐 법률 자문 받은 거 다른 밑에 하쪽에서 줬어? 아니지. 너네가 최종 소비자니까 내라. A사가 법원에다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 먼저 받으면 돼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네.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행정쟁송에 대한 어떤 지문이 따로 또 있어요. 보통은 절차상의 어떤 오류나 행정상의 어떤 위법 적법한 행위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손해 배상이고 손실은 보상이지. 그 차이가 뭔지 알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차이. 똑같이 행정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건데 손해배상은 이 행정부가 이 새끼들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근데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이긴 했어. 근데 내가 손해가 막심해. 얘들아, 우리 코로나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 그래, 손해배상이라 그래. 왜 손실보상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하는 게 적법한 행위였잖아. 행정행위로서 입법 명령으로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근데 그거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졸라봤지? 그걸 이제 뭐라고? 손실? 정부가 해주는데 600에서 1000만 원이래. 나도 할까봐 그랬지. 선생님이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있어요. 그 중계동에서 했던 그 사업자 등록증 내가 안 없앴거든.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 물론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했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사업자 말소를 안 했어.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등록증 있으면 다음에 의정부에서 그거 하고 만약에 내가 낸다고 해도 좀 쉬워지니까 혹시나 싶어 당겨놨거든, 내가. 못 봤지, 새끼. 나 그렇게 나랑 억울하지 않아. 그 소득 증명이 필요해. 내가 어떤 그 이제 코로나 그 거리두기 그 행정 그 기간 동안 수입이 뭐에서 보였는데 나는 수입이 모든 기간 다 0이잖아. 떨어진 돈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 0이니까 떨어진 게 없잖아. 그럼 영업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못 받아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봐 혹시나 한번 두드려봤어. 야씨, 나도 한 1000만 원 받아보자 이렇게. 나랏돈 눈먼 돈 받아보자 했는데 안 됐어. 당연히 우리나라 그렇게 서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값이 아깝어졌다. 자, 어쨌든 예, 소송을 냈어. 자, 여기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적절한 거. 법원이 A사에 제공된 영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맞지? 틀렸고. 법원이 A사에 제공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에는 A사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겠군. 그렇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된 거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긴 해. 그리고 내가 최종 소비자잖아. 그러면 피할 길이 있어 없어? 공제의 길이 없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겠네? 맞아? 20번. 문맥상 A부터 E의 단어가 가장 가까운 의미.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거? 2번 아니었나? 맞지? 2번이었지? 넘기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가자 해시값. 가자. 자, 핵심 기술 지문. 정보의 영역의 확률이 높아. 맞지? 정보의. 자,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얘기했잖아. 지문을 이해하는 거랑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의 차이. 여기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전부 다 정보 처리의 영역이야. 당연히 정보량이 많아 안 많아? 사실은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아니거든. 이 정도면. 정보량 많은 지문들은 내가 대부분 얘기했지만 거의 생명 지문이 정보량이 개쩔어. 근데 그 정도로 막 생성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설명도 친절하게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한 경험이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했을 뿐일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가보자. 첫 단락은 스무스했어. 맞지? 디지털 증거. 위조 변조가 쉬워. 당연히 복사 과정에서. 그래서 암호화해야 된대. 그 암호화한 값을 해시값이라고 한대. 두 개의 파일에서 특정 값을 산출해서 암호값을 산출해서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암호값이 해시값이다. 해시값은 디지털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는 일정한 함수를 통해 만드는데 그게 해시 함수야. 해시 함수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서로 다른 문자로 된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자 여기 핵심은 이거야.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인 거야. 이거를 일정한 길이를 가진 16진 세시값으로 변환하는 거야. 즉 입력값은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하지만 출력되는 해시값은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 맞지? 규격화한다는 얘기야. 규격화.
왜겠어? 두 파일에서 뽑아내가지고 같아야 되잖아. 맞지?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입증에 대한 해시 함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방향성, 그 다음에 눈사태 효과, 그 다음에 충돌의 피스만 놓고 있대. 일방향성. 입력값에서 해시값을 씌워도 해시값을 통해서 입력값을 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야지 뭐가 보안이 좋아집니까? 그런 뜻이야. 눈사태 효과 뭐야? 조금만 달라져도 입력값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 해시값을 많이 눈사태 효과. 그래야지 보안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충돌 회피성 이거는 랜덤으로 우연하게 찍었는데 어이 얻어 걸렸네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해시값의 자릿수가 좀 많아야 돼. 맞지? 아, 얘들아 우리 생각해봐. 비밀번호 4자리. 4자리는 좀 많나? 비밀번호 2자리면 솔직히 금방 나오잖아. 그냥 바로 그냥 4자리는 많이 걸리지? 5자리는 야 4자리 5자리 한 자리 늘어나도 오지게 많이 걸리는 거 알지? 그런 느낌.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해시 함수가 뭐가 있대? SHA1 일명 샤원. 샤원이 있대. 샤원. 자, 당연히 해시 함수니까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겠지, 그치? 해시 함수니까. 이렇게 묶인 값을 입력 블록이라고 하고, 입력 블록의 길이는 당연히 해시 함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샤원은 샤원에 따른 어떤 해시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해시 함수가 있다면 또 다른 길이의 값이 나오겠지. 맞지? 자, 샤원에서 입력 블록의 길이는 512비트다. 이거는 왜 510인가요?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왜를 물어보면 안 되는 기분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받아들이자. 수용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 만약 입력값의 자릿수가 512의 배수가 아니면은, 바로 뒤에 1을 추가해야 하고, 자릿수가 될 때까지 0을 채워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패딩 과정을 거치면 이제 된다. 입력값의 자릿수는, 즉, 입력값의 자릿수는 길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512비트로 딱 떨어질 때까지 변환이 가능하다. 패딩 작업을 통해서. 맞지? 그의 입력 블록은 사전에 특정 값으로 약속된 160비트 길이의 값과 이거 160비트가 왜 나왔나요? 사전에 그냥 약속된 거야. 그냥 이거는. 약속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 따지면 안 돼. 이때 사용되는 160비트의 길이의 값을 임시 해시값이라고. 0. 그리고 해시 함수 내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함수를 압축함수라고 합니다. 아유 복잡해. 압축함수에서 하나의 입력 블록이 임시 해시가 섞이는 과정이 총 80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80단계. 왜 80단계지?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얘를 갑자기 친절하게 얘기해줘. 아니 설명해줄게. 알려줌.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알려줌 이러면서 맨 먼저 160비트 길이의 임시 FC 값이 여기가 이제 헬게이트예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산수를 해야 돼. 산수를 해야 된다고. 압축함수에 입력돼. 이때 임시 FC 값은 32비트 단위로 쪼개져서 5개의 버퍼가 된대. 160을 32로 쪼개면은 5개가 되는 거야. 160비트를 32비트짜리로 쪼개서 5개의 버퍼를 만든다는 거야. 왜 32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연산 처리 기본 단위가 32비트. 요즘 컴퓨터면 64비트. 이거는 때리는 건데 우리 윈도우즈도 64비트짜리 깔아야 되잖아. 누가 32비트 써요 요즘에. 사실 오버스도 못 걸리는 그런 개똥 고조선 컴을 어떻게 써보지? 여기는 그 컴이다. 이건 그 컴이에요. 고조선 컴이에요. 고조선 컴. 윈도우 32비트짜리예요. 5개의 버퍼가 된대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이는 일반적으로 샤1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연산 처리 기본 단위가 32비트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 압축 함수는 입력된 512비트의 입력 블록을 32비트로 된 16개 조각으로 나눈 뒤.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 512를 32로 나누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6개 조각으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지? 이를 5개의 버퍼에 맞게 늘려서 80개로 만든다. 이해됐어? 아니, 왜냐하면, 자, 512비트를 32비트로 16개 나눴지. 맞지? 이 16개를 아까 말했던 5개의 버퍼에 하나씩 넣으면은 총 합치면 16 곱하기 5가 되면 몇 개가 되는 거냐? 80개가 되는 거야. 16개를 5개씩 나누면. 맞지? 근데 16개 곱하기 5개 하니까 총 80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도 계산해 보면 돼. 그 순차적으로 비교 연산은 수행 안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줘, 가령 그게 이제 엔드 연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고요. 그래서 80단계에 걸쳐 80개의 모든 조각 차례로 비교 다 해. 하나씩. 똑같으면 1, 다르면 0 이렇게 다 비교해. 그래가지고 마지막 비교를 통해 나온 160비트 길이의 값이 입력 블록 1에 대한 임시 해시값 1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2, 3, 4, 5, n번까지 임시 해시값과 섞으면서 산출을 하고 이렇게 산출된 160비트 길이의 임시 해시값 n이 최종적으로 차1에 입력된 입력값 해시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시값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왜?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하지만 문제 푸는 데 정도는 그냥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해 안 하고 문제 풀어도 됩니까? 다 맞춘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얘들아 다 맞출 수 있어. 나 가포자인데 과학 지문 틀린 적이 없어. 얘들아 이뭘 하는지 과학 지식이 뛰어나야지 풀 수 있나요? 과학 지식이 뛰어나면 빨리 풀 수 있어. 오해하지 마. 못 푸는 건 아니야. 과학 지식이 있으면 과학 지문을 빨리 푼다. 경제 지식이 있으면 우리 준호 쌤 같은 경우는 주식 지문 나오면은 뭐 5초 만에 풀걸? 지문 안 받아도 될 거야. 전문가잖아. 그냥 풀 거야 그냥. 당연히. 뭐 채권 지문 이런 거 나오면 익숙한 건데. 맞잖아. 빠르게 도와줄 뿐이지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서 풀 수 없는 지문을 절대로 주지 않아 평가원에. 물론 얘네는 사설이 얘네는 상상 모의고사거든. 얘네는 줄 수 있어. 평가원은 안 줘. 역시. 독서 목적 가장 적절한 거. 뭐겠어? 기술 지문이었잖아. 마치 5번 문제. 이거 틀린 사람 없지? 틀리면은 저기 나한테 얘기해. 너도 얘기 안 했냐? 선생님이 저기 안산 출신인데 안산 저기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그 공장에 요즘에 사람들 많이 뽑는데요. 자리가 없대. 자리가 너무 빈대. 바로 취업시켜줄게 얘들아. 이거 틀린 애들은 내가 저기 바로 취업시켜줄게. 이거 기술 지문인데 이걸 틀리면 어떡해. 얘들아. 인간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 어이구,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식값이었니? 미치겠다. 예술의 여러 분야, 특정 사회제도. 아이고, 알겠지? 내용 읽기. 해시 함수에 사용되는 버퍼의 개수는 임시 획수값 길이에 반비례한다. 아니, 버퍼의 개수가 나눈 거 이거 버퍼 어디 나오니? 5개 버퍼가 됐잖아. 자, 32비트짜리 컴퓨터니까 160비트 길이였어. 32비트로 쪼개니까 5개 버퍼가 됐어. 맞지? 그럼 길이가 달라. 16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이야. 그럼 버퍼 더 늘어나겠지. 맞아, 아니야? 맞겠지? 그런 식인 버퍼 아니야. 그럼 이거는 반비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비례가 돼야 되지. 틀렸어. 반비례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지? 잠깐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면 되는 거고. 디지털 증거는 복사 과정에서 물리적 증거에 비해 위변조되기 어렵다. 물리적 증거에 비해 위변조되기 쉬운 거 아니야? 맞지? 틀렸고. 해시함수에서 사용되는 임시 해시값은 입력감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임시 해시값이 뭐였는데? 사전에 특정 값으로 약속된 160비트의 길이의 값과 섞이는 과정. 이때 160비트 길이의 값이 임시 해시값이다. 즉, 임시 해시값은 사전에 특정 값으로 약속된 거다. 맞아, 아니야?
맞지? 즉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맞아 아니야? 맞지? 정답 몇 번? 3번이겠죠. 7번. 메모 중 일부야. 윗글을 참조할 때 메모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 자, 입력값은 길이에 제한이 없고 16진수 값이 아닌 문자나 특수문자 입력값. 문자, 숫자, 특수문자 입력 길이 다 상관없다 그랬어. 입력값은. 그거를 특정한 길이의 출력값으로 규격화시키는 게 해시 함수였어. 맞죠? 맞아 아니야? 맞지? 가능합니다. 입력값은. 출력되는 해시값의 길이는 입력값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일정하잖아. 입력값의 길이가 1024비트일 경우와 입력값의 길이가 512비트일 경우에 해시값의 길이가 같다. 해시값은 출력값이니까 무조건 비교관에서 나오는 거야. 같겠지 당연히. 해시값은 출력값이니까 비교관에서 나오니까 같겠지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같더라도 임시 해시값이 다를 경우 다른 해시값이 산출되므로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임시 해시값을 확인해야지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 다른 해시값을 방지했어. 그렇겠지? 맞지? 임시 해시값이 다르면 당연히 출력값이 달라지겠지. 맞잖아. 맞아. 압축 함수가 AND 연산을 통해 어떤 자리에 1을 출력했다면 자리값이 동일한 거다. 맞아 아니야? 맞지? 동일하면 1이고 아니면 0이었지. 전화 몇 번이네? 5번이냐? 입력값의 길이가 길수록 512비트의 입력 블록 하나를 임시 해시값과 섞는 과정 및 해시값을 산출하는 데 걸리는 총시간은 길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샤1에 대한 메모리. 여기는 80단계로 그냥 동일해. 맞지? 틀렸어.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뭐가 어렵지? 8번에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뭔데? 일방향성 눈사태 효과 이거네. 일방향성을 갖추지 않으면 해시값을 통해 입력값을 계산해내기 쉬워지겠지. 맞지? 적절하게. 이게 1번이 답이냐? 1번이 답이야? 너무 쉬운데? 9번에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합니다. MD5. 자,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적용하기 문제. 추론 문제지? 맞지? 우리는 샤1의 케이스를 알았어. 맞지? 그 과정을 잘 기억해두고 MD5에 적용해 보는 거야.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512비트 길이의 입력 블록으로 나눈 뒤에 여기까지는 샤1이랑 똑같네. 맞지? 이를 이용해 128비트 길이의 출력값을 산출하는 시험. 잠깐만. 차이가 딱 이거네. 128비트. 샤1은 몇 비트였는데? 160비트. 여기는 128비트. 그런데 2006년 개인력, 2006년 너네 태어났을 때냐? 몇 살 때? 3살이야. 2006년. 얘들아, 선생님 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2006년. 3살이라고? 빨리 은퇴해야 되는. 너무 고인물이 됐어. 이 바닥에. 2006년 개인용 컴퓨터로 MD5에서 산출한 해시값에 대해 해시 충돌을 간단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발견됐대. 그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위저블을 찾아내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는 압축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MD5와 동일하지만 보안성은 MD5보다 더 높은 이거로 사용된대. 오케이. 일단 보자고. MD5는 샤1과 마찬가지로 패딩 과정을 거치겠고. 패딩이 뭐였어? 패딩. 그러니까 입력값의 자릿수가 512배수가 아니더라도 그 배수로 만드는 과정이 패딩이었지. 그럼 당연히 패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과정 거쳐야지. MD5의 임시 해시값은 샤1의 임시 해시값과 달리 128비트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겠군. 맞아, 아니야? 맞지? 뭐 맞잖아. 128비트. 나와 있었잖아, 위에. 160비트였지, 샤1은. 한 번에 MD5에서 압축 함수에 입력된 입력 블록이 임시 해시값과 섞이는 과정이 몇 단계래? 72단계래.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보자고. 80단계였잖아, 우리 앞에 샤1이. 그게 나왔던 이유가 뭐였을까? 80단계로 나왔던 이유. 80단계로. 160비트짜리를 32비트로 쪼개면 5개의 버퍼가 됐었어. 그 5개의 버퍼를
5개의 버퍼에 512비트를 32비트로 나눈 16조각을 곱해가지고 패스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128비트니까 이거를 128을 32비트로 나누면 몇 버퍼가 돼요? 4버퍼가 되는 거죠. 버퍼가 4개인데 여기서 4개의 버퍼에서 16으로 곱해버리면 몇 단계가 되는 거지? 64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몇 단계래? 아니야, 64단계가 돼야지. 전화 몇 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10번 몇 번이야? 4번. 4번이래. 뭐 이거는 사실 어휘 문제는 아니지. 개념 문제인데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풀면 이제 된다. 그래서 기술 지문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임시의 시값을 도출하는 그 과정 단계, 순서 단계만 잘 보고 문제 풀었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았다. 그 정도 리뷰하겠고요. 그 다음에